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가나안 리더십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저하고 한때 열정적으로 일을 같이 했던 김대식 총장과 그리고 지역의 여러 유지 여러분을 한자리에 뵙게 돼서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제가 본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조작하시는 분은 2번 자유와 통일. 네, 예. 제가 주제를 자유와 통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유와 통일이라는 말이 조금은 어색할, 그리고 들어보지 못한 컨비네이션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고도 유명한 말입니다. 독일 말로는 Freiheit und Einheit라고 그래서 독일 통일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역사가 꽤 오래됐는데 1832년에 독일 함바하 페스트라는 게 열렸습니다. 정치학 하신 분들은 혹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독일이 당시 여러 제후국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어떻게 이 독일 민족이 통일국가를 한번 만들어보자. 다른 나라들은 민족국가를 수립했는데 독일이 늦지 않았느냐 해서 이 제후들이 정치적 집회를 해야 되겠는데 당시 유럽의 상황이 정치적 집회를 하기가 굉장히 거북한 그런 입장이어서 축제를 빙자해서 정치 집회를 했습니다. 그 축제의 주제이자 결론이 자유와 통일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께 그 자유와 통일의 어원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때 독일의 그 영주들이 결의한 선언문에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통일을 원한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가 없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자유가 있는 통일을 원한다. 굉장히 유명한 문장입니다. 자유도 원하고 통일도 원하는데 그런데 자유가 없는 통일을 원치 않는다. 자유가 있는 통일이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말이 선언된 후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871년에 그 비스마르크가 이제 독일을 통일하게 됩니다. 잠시 통일을 했지만은 그때는 자유 통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독일 사람들의 뇌리에는 항상 자유와 통일, Freiheit und Einheit 이 말이 항상 뇌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독일 민족의 소원, 자유통일 국가를 한번 설립해보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고 많은 고통도 당하고 남들에게 고통도 주고 한 끝에 2차 대전이 1945년에 끝나면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분할이 됐습니다. 동서독으로. 서독의 헌법을 기본법이라고 합니다. 그룬트게세츠, 기본법이라고 하는데 이 기본법에 통일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이 이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독일 국민은 자유통일을 원한다.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하에
통일하겠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하고도 무관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단된 국가의 헌법에서 자유와 통일을 규정해 놨지만은, 그리고 100년이 넘어 지났지만은 통일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독일 시민들의 자유를 위한 데모 끝에 90년에 드디어 통일이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라이프치히에서 월요 집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월요 집회,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한 데모에 슬로건이 뭐냐면 역시 자유와 통일입니다. 처음에는 그 슬로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민이다. 인민이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안 씁니다만은 그대로 번역하면 Wir sind das Volk. 우리가 인민이다. 즉 그 말은 인민에게 자유를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벽이 무너지고 나니까 독일 사람들은 구호를 바꿨습니다. Wir sind ein Volk. 우리는 하나의 인민이다. 그 말은 독일이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90년, 1년이 채 안 돼서 독일은 자유민주 통일을 이룩합니다. 함바흐 페스트에서 자유와 통일을 선언한 이후 160년은 그 꿈을 쫓아갔고 독일 국민은 드디어 그것을 이루어낸 겁니다. 그래서 자유와 통일이라는 이 말은 한국민들이, 오늘을 사는 한국민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2013년에 통일부 장관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꼭 10년 됐습니다. 1990년에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2020년이 되니까 독일 통일이 30년이 된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단된 독일은 통일이 돼서 한 세대가 지나가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러고 있구나. 그때 제가 징비록이라는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사실 저는 징비록을 쓰신 서해 유성룡 선생의 12대 손입니다. 손자가 400년 전에 할아버지가 쓴 책을 다시 읽으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당시에, 지금은 국보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쟁을 이기고 낙향해서 전쟁 기록으로 쓴 것이 징비록입니다. 1592년부터 98년까지 7년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라를 구해놓고, 그리고 임금을 다시 용상에 앉혀놓고, 그리고는 탄핵을 받았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이순신 장군을 천거한 분이 서해 선생이십니다. 7년을 영의정으로 전쟁터를 누비면서 총사령관으로 일본과 싸우고 명나라를 끌어들여서 또 싸우게 하고, 그리고 일본을 물리치고 명나라를 돌려보내고 한 재상이 서해 선생입니다. 이분이 탄핵을 당하고 물러나서 고향에 가서 지금은 하회가 기와집입니다만 당시에 지방 사람들이 지어준 초가삼 칸에 앉아서 전쟁의 기록을 썼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썼어요. 그게 징비록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유괴, 가르침이 들어있습니다. 후세에게 남기는 가르침이. 징비록이라는 말 자체도 후세에게 지난 날을 잊지 말고 경계해서 같은 화를 다시 당하지 않도록 해라 하는 뜻으로 제목을
징비록이라고 했지만은 이 징비록에는 두 개의 유훈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전쟁을 천신만고 끝에 극복하고 나라를 되찾았지만은 언제고 외와 명은 조선을 침략할 것이다. 그러니 항시 대비해라 하는 겁니다. 요새로 말하면 안보를 굳건히 해라. 그게 근본 취지였습니다. 징비록을 쓰신 근본 취지. 두 번째는 세상에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은 임진왜란의 막바지에는 명나라와 외가 평양성 근처에서 요새로 말하면 종전협상을 합니다. 이 협상할 때 조선 사람은 참여를 안 시켰어요. 자기들 둘이 하는 겁니다. 하면서 그 주제가 뭐였냐 하면은 자, 이 조선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이냐. 이른바 조선반도 분할 통치를 두고 명과 외가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강을 경계로 하자 하는 안과 대동강을 경계로 하자 하는 안을 놓고 서로 밀고 당기고 또 명은 조선에 압박하기를 이 한수 이북은 명나라한테 맡겨라. 그리고 임금은 바꿔야 되겠다. 선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 이 사실을 간파한 서해 선생이 명나라와 외의 이 의도를 분쇄하고 또 임금을 바꾸겠다는 명의 황제의 뜻을 꺾고 그렇게 해서 분할을 막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반도가 이렇게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지만은 남북 분단의 기도는 이미 400년 전에 임진왜란 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서해 선생은 징비록에 조선반도를 분할하려는 획책은 앞으로도 있을 것인즉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쳐서 나라를 온전하게 지켜라 하는 유훈을 남기셨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후손이 돼가지고 제가 중국 대사도 했거든요. 그리고 통일부 장관이라는 걸 맡아가지고 통일도 못하고 물러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영 불편하던 차에 이 여전히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조국을 보면서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400년 전에 이미 선현께서 외침이 있을 것이다. 또 있을 것이다. 분할 책동은 끊임없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거기에 대비하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외침은 왔고 식민지로 전락했고 남의 도움을 얻어서 식민지에서 해방됐으나 그러나 분할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북 분단되고 그리고 분단된 형제끼리 참혹한 전쟁을 치르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경계선을 놓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민주화되고 산업화되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발전을 이렇게 해서 세계의 떳떳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모두가 다 호주머니에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다 넣고 다니고 큰 차를 타고 다니고 너무 잘 먹어서 그냥 살이 쪄가지고 이 안 가는 자전거도 타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번영을 누리고 대통령도 욕하고 조상도 욕하고 뭐 건국 대통령도 욕하고 뭐 이런 민주국가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그거는 그거고 한국사 5,000년 역사에 그리고
통일만 해도, 통일되어 있는 국가만 해도 1300년이 넘는 통일국가를 유지해왔던 이 나라 사람들이 지금 분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분단된 남북이 서로 이렇게 다투고 있다는 것. 이거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르쳐 줬는데도 400년 전에 이미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가르쳐 줬는데도 나라를 못 지켜서 식민지로 떨어지고 그나마 남의 힘을 빌어서 해방이 됐는데도 그것도 온전한 하나가 못 되고 분단돼 가지고 또 치고받고 싸우고 온갖 쌍욕을 하고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기름진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큰 차를 타고 대한민국 여권을 내밀면 세계 어디에서도 다 반기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만은 반쪽에 불과한 나라. 우리 조상들은 비록 밥을 굶고 외침을 당하고 헐벗고 이랬지만은 나라를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동강을 내서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20세기를 사는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조상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 다음에 죽어서 저승에 가면 혹 조상을 뵈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건 명제가 그렇다면 미래로부터라도 배우자. 과거에서 못 배웠으니까. 못 배운 줄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제 미래로부터라도 배우자. 그래서 그럼 미래가 오질 않는데 어떻게 배우냐?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를 먼저 이룬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으로부터라도 배워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니까. 그래서 제가 2019년 1월 15일에 독일로 갔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가서 독일 통일을 한번, 통일 30년의 독일을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꼬박 1년간 2020년 1월 15일까지 꼬박 1년간 배낭을 메고 기차를 타고 버스에 줄 서서 타고 이렇게 전 독일을 돌아다니면서 통일된 독일 사람들을 만나서 통일에 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독일어로 책을 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슬라이드 오른쪽에 있는 이게 제가 독일에서 출판한 Die dritte Reflexion, 제3의 성찰. 그리고 부제가 독일 통일이 한국에 주는 교훈. 이렇게 해서 책을 냈어요. 그 책을 내고 생각하니까 그때 코로나 한창 있을 때라 뭐 책 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출판사 사람 한번 만나지도 못하고 원고만 보내고 서로 교신만 하면서 책을 이렇게, 그래도 이걸 받아줘서 다행히 독일어권 출판사 중에 제일 큰 출판사에서 자기네들 정치 외교 시리즈에 실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 이거 독일 통일에 대해서 썼지만은 후반부는 한국 통일에 주는 교훈을 썼거든요. 한국어로 내는 게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제3의 성찰, 부제가 자유와 통일 이렇게 해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웃기게 된대요. 한국 사람이 독일어로 원본을 쓰고 저자가 다시 한국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런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혹시 이 책을 보시면 가끔 가다가 이게 한국 사람 쓴 글이 맞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약간 어색한 표현들도 있습니다. 이게 독일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작년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 다음 슬라이드. 이 슬라이드에 보면은 여기 4장의 사진인데 제가 만난 사람들이 1년간에 62명 또는 62개의 이명의 독일 사람을 집중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한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들 얼굴을 여기에 드러내놨습니다. 왼쪽 위에 크리스찬 울프 독일 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한스 모르독 동독의 마지막 수상입니다. 말하자면 망국의 국가원수입니다. 동독은 망했다. 여기서 선언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 밑에는 통일 당시 서베를린 시장이었던 발타 몬페어. 이 사람은 뭐로 유명한가 하면은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 사람들이 물밀듯이 이 서베를린으로 넘어오자 이 넘어온 사람들에게 모두 100마르크, 서독 100마르크씩 서독돈 한 장 100마르크 제일 큰 지폐였습니다. 그걸 선물로 줬습니다. 돈이 은행에 다 바닥에 나가지고 본에서 그냥 트럭으로 계속 실어왔습니다. 그것을 다 해낸 사람이 이 발타 몬페어 왼쪽 밑에 있는 사람. 이 제가 면담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있는 사람은 드메지르라고 그 동독이 무너지고 나서 통일이 될 때까지 과도기 독일 행정수반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외교관, 군인, 학자, 언론인 또는 연극인 고루고루 동서독에서 고루고루 62명 또는 62개 팀을 면담한 결과를 제가 이제 토대로 독일 통일의 교훈을 추출했습니다. 5번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그럼 독일 통일이 한국에 주는 교훈은 뭐냐? 첫째는 독일 통일이 이루어진 것은 독일인들의 혁명이었다. 평화혁명이었다 하는 겁니다. 독일인들이 일어선 겁니다. 동독인들이 자유를 달라. 그 자유의 첫 번째는 우리가 여행할 자유를 달라. 어디로? 서독으로 또는 이웃나라인 헝가리, 체코, 폴란드, 오스트리아로. 그래가지고 이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걸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자유 죽은 말건 우리는 휴가 간다. 그래가지고 헝가리로 체코로 갔어요. 그 헝가리에서 오스트리아로 가는 기차를 갈아탑니다. 오스트리안 중립국이거든요. 비엔나에서 다시 서독으로 들어가는 기차를 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벌써 수만 명이 동독을 이탈하고 있었어요. 체코 독일 대사관에는 우리 북경 대사관에 탈북민들이 담장을 넘어서 들어온 거죠. 독일인들이 가득 찼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판에는 이 겐샤라고 독일에서 외무장관을 오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체코 프라하에 있는 독일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어둑어둑한 지금 시간쯤 됐습니다. 저녁 7시경에 대사관 2층 발코니에 섰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온 것은 여러분들의 여행, 여기까지 말을 했어요. 난리가 터져버렸습니다.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왔다. 난리가 터졌어요. 그리고 그때 이미 사실은 본물이 터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프라하에 있던 사람들, 폴란드에 있던 사람들, 헝가리, 심지어 이태리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전부 기차를 타고 서독으로 들어갑니다. 시민들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동독에 못 살겠다. 이 자유없고 피곤하고 간섭하고 억압하는 이 나라에 못 살겠다. 그러니 우리는 간다. 가겠다는 사람. 또 다른 한쪽에는 아니다. 우린 여기서 남아서 싸우겠다. 그 제가 아는 교수들도 상당수는 도망을 나갔고 상당수는 남아서 싸우는 쪽을 택했습니다. 남아서 싸우는 사람들이 교회의 도움을 얻어서, 이 교회의 도움이란 구체적인 도움입니다. 교회가 집회의 장소를 제공하고 피신을 돕고 자금을 대고 이래서 그 교회 라이프치히 성 니콜라이 교회입니다. 니콜라이 교회에서부터 데모가 시작이 돼서 드레스덴으로 동베를린으로 번져가고 마침내는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시민들의 혁명이 통일을 이뤄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독일 통일은 독일의 통일이지만은 시민들이 이뤄내긴 했지만은 이것은 국제정치적 사안이었다. 이 점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 민족끼리, 북한 사람들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되질 않습니다. 분단이 국제정치적 구도 속에서 이루어졌듯이 통일도 국제정치적 구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초창기에는 다들 반대했어요. 영국도 반대, 프랑스도 반대, 구소련은 물론 반대. 찬성한 쪽은 오직 서독의 콜 대통령과 백악관의 부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협상을 하고 모으고 다시 힘을 모으고 다시 압박을 가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마침내 독일 통일을 이뤄내는 겁니다. 이 점령 사국의 동의가 없었으면은 독일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점령 사국의 동의를 얻어낸 사람이 누구냐? 물론 서독 콜 총리가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거 뭐라고 합니까? 연극 영화 공연할 때 무대 뒤에서 무대를 연출하는 사람. 실질적인 프로젝트 매니저는 백악관이었습니다. 백악관이 대처를 설득합니다. 그러지 말고 동의해 주라. 영국 사람들은 저게 또 통일해가지고 또 3차 대전 또 1차 대전, 2차 대전 다 만들었으니까 3차 대전 또 만들 텐데 그거 안 된다. 프랑스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미국이 내가 보장한다. 독일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자유민주 국가가 됐다. 확고한 시장 경제의 기반 위에 있다. 내가 책임질 테니 동의해라. 미테랑도 설득합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가 반대를 하니까 고르바초프한테 당신이 무너지는 것을 알고 있다. 당신이 돈 떨어진 것도 알고 있고 당에서 당신 추방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가 당신의 자리를 보장할 테니 동의해라. 괜히 허장성세하지 말고 동의해라.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콜 수상한테 요새 고르비가 재정 파탄 나게 생겼으니까 돈 좀 보내줘라. 이렇게 하고 무려 200억 불을 원조하게 됩니다. 서독이. 어마어마한 돈을. 받을 수 없는 돈이죠. 파산하는 나라에 돈 빌려줘 받겠습니까? 그러나 결단을 해서 돈 보내줍니다. 이렇게 서독과 미국의 지원 하에 고르바초프가 1년을 더 버팁니다. 그러나 결국 실각했죠. 통일 후에. 이처럼 국제정치적 사안이었다. 그리고 독일 통일에 그치지를 않고 유럽의 통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동구권은 해방이 되었고 자유의 물결은 유럽을 넘어서서 북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미얀마까지, 그리고 마침내는 동아시아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물결을, 그 바람을
받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천안문 사태가 나서 탱크로 중국에 저항하는 사람들 다 깔아뭉갤 때 우리 언론들은 침묵했어요. 우리 정치권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어요. 그 자유의 물결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1993년에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핵을 만들겠다고 나섰을 때 1994년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동해와 서해로 들어오고 있었을 때 우리 정치권은 노라고 했습니다. 전쟁만은 안 된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전쟁만은 안 된다. 그러나 전쟁을 할 힘을 북한은 그때 갖지 못했고 북한을 지원할 힘은 중국에도 없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한 나라의 통일이라는 것이 그 분단된 두 팀, 두 파티의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간이 자꾸 갔어요. 그 다음에 독일 통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독일 통일은 공산체제에 대한 자유민주 체제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 체제 경쟁에서 서독이 동독을 이긴 정도가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서 자유민주 시장경제 체제가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구소련은 결국 그 여파로 무너졌고 모두들 겁을 먹었어요. 김일성도 겁을 먹어가지고 결국은 그 겁먹은 걸로 죽고 나중에 남한하고 회담하겠다고 하다 죽지 않았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였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서독은 어떤 경우에도 자유민주주의를 양보한 통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힘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야 할 것 없이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독일 통일은 인민에 의해서, 말하면 시민들에 의해서, 그리고 전 유럽을 영향권에 두고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사회주의 체제에 대해서 승리하는 그런 쾌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독일 사람들은 독일 통일은 대성공이었다. 이것은 하느님의 축복이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 이건 기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지는 않았다. 이것도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의 하나입니다. 독일 통일이 이렇게 했지만은 패배감에 젖은 동독 주민들, 동서통합의 문제는 여전히 독일의 문제로 남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90년에 통일하고 2005년까지 약 15년 동안 동독의 많은 노동력이 서독으로 이주했고, 그리고 동독 사람들이 패배감과 좌절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경제는 주춤거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의 정치인, 학자들이 독일 통일은 재앙이었다. 언론이 전부 그렇게 썼습니다. 독일 통일했다지만 저거 큰일 났다. 당시에 또 우리 사회에 그런 좌파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독일의 지식인들을 초청한다는 게 전부 사민당 계열, 그리고 통일에 반대했던 좌파 지식인들을 불러들였어요. 제가 이름을 대볼까요? 테오 sommer, 당시 Die Zeit의 편집장을 오래 했던 독일의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했던 테오 sommer, 여기서 많이 초청했습니다. 그 사람 통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귄터 그라스, 노벨상 받은 귄터 그라스, 그 사람도 좌파, 블랙히트롬메로 양철 북 그거 써가지고 노벨상 받았던 그 사람도 초청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사민당 당수, 또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런저런 교수들
다 초청해가지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쓰기를 통일에 문제가 많다. 독일은 이제 후진국으로 전락한다 이랬어요. 그러나 2004, 5년 이후에 독일은 통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30년이 지난 2020년 현재 독일은 전 유럽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독일 정부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은 나라가 유럽에 없습니다. 지금도 이 기술 노동력, 전문 서비스업에는 노동력이 부족해서 유럽에서 계속 동유럽 쪽에서 끌어들이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자,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통일 직후에 있었던 일시적인 진통을 봐야 되느냐? 아니면 통일 이후에 다시 강국으로 올라선 유럽의 리더가 된 독일을 봐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훈, 통일의 성과, 그리고 통일의 부작용을 동시에 놓고 봤을 때 통일을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되냐? 통일한다는 게 뭐냐? 남과 북이 그저 합치면 통일이냐? 동서독이 합친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 동서독 사람들이 함께 독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통일한다는 것은 북한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통일 한국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겁니다. 함께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독일 사람들도 이랬어요. 동독, 너희들 말이야 이제 바나나도 시큼 먹게 됐고 차도 벤츠 탈 수 있게 됐으니 이제 불평하지 말고 좀 조용해봐.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가졌잖아. 여행도 맘대로 하고 벤츠도 타고 그리고 바나나도 시큼 먹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비록 체제의 모순 때문에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앞으로는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다. 함께 살아가야 할 국민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통일을 대할 때도 북한 사람들 저것들 말이야 그냥 아이고 저것들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 지금 탈북민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것들하고 어떻게 같이 하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체제의 어려움, 체제의 모순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견뎌내느라고 때로는 잘 모르고 때로는 민감하고 또 때로는 일의 속도가 떨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새로운 나라를 함께 건설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잠시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독일과 한국을 비교를 하겠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이 한국 통일에 주는 교훈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러면 독일 통일의 교훈을 한국에 바로 갖다 적용할 수 있느냐 그대로. 독일과 한국은 다르지 않느냐.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역사적으로 보면 분단됐던 나라가 통일됐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1300년의 통일국가의 역사를 배경을 가진 나라고 독일은 말씀드렸다시피 1871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해도 불과 150년. 통일된 역사가 우리가 훨씬 긴 나라입니다. 독일은 왜 분단됐는가 하면은 전쟁을 일으키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강대국들에 의해서 일종의 징벌로 분단된 겁니다. 너희들은 고약한 짓을 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짓 못하게 아예 분할을 해버리겠다 해서 유럽 4강이 미, 소, 프랑스, 영국이 분할을 했던 겁니다. 한국은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식민 통치하다가 식민 통치 받다가 어느 날 해방이 됐는데 뭐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누굴 죽인 것도 아니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근데 분단됐어요. 왜 분단됐냐? 우리가 힘이 없어서. 제가 좀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못나서
다음에 지정학적 구도를 보면은 한반도는 사강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한반도가 사강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그건 한국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사강에 둘러싸여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4개.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 강력한 이웃에 둘러싸여서 자주 독립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이 나라를 정치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머리에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반면에 독일은 여러 나라에 직접 국경을 맞대고 둘러서 8개 나라에 직접 국경을 나누고 있는데 이 나라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끊임없이 오가는 그런 내륙국에 가깝습니다. 바다를 조금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삼면이 바다입니다만 국제정치적 이해관계도 다릅니다. 독일은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 분할을 했지만 한반도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시아 대륙에서 공산 세력에 맞서게 할 수 있는 교두보로 또는 중국이나 소련의 입장에서는 밀려오는 해양 세력을 저지하는 교두보로 이를테면 완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쳐다보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동서독 관계는 비록 체제 경쟁을 하고 반목을 했지만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북한 간에 전쟁을 했습니다. 그것도 세계 전쟁사 중에 가장 치열한 전쟁을 했습니다. 많은 목숨을 잃었던 전쟁이었습니다. 이게 동서독과 남북한이 다른 점입니다. 거기에다가 동독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서 핵에 의한 적화 통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독에서는 자유를 잃고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교회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목회를 했고 신자들을 모아서 강론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들어는 서독의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북한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있다고 주장하고 가끔 교회 대표라고 나오지만 그건 뭐 당원들입니다. 교회가 없어요. 또 하나, 동독 사람들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1930년대 나치가 나오기 직전에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공화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무엇인지 시민사회를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공화정, 자유 이런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왕조에 살다가 어느 날 식민지가 됐고 식민지에서 해방되니까 어느 날 소련이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김일성이 공산 독재를 펼치고 세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도 자유라는 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자유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유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해보질 않았어요. 이게 결정적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된 나라가 통일하기 위한 조건과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독일로부터 배울 것은 굉장히 많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반도 통일이 되면은 통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 통일의 의의입니다. 한반도는 우리가 왜 통일해야 되냐, 따로 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요새 꽤 늘어났어요. 제법 유식한 척하고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건 무식한 겁니다. 식자들 중에 아주 잘난 체하고 온갖 미사역을 들이대면서
통일 안 하고 뭐 이대로 사는 게 낫지. 무슨 통일은 자꾸 하자고 그러냐. 돈도 많이 들고 되지도 않을 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꽤 늘어났어요. 근데 제가 통일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하나의 실체입니다. 하나의 실체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하나로서 완전하다 이거예요. 저는 지리학자입니다, 본래. 자연지리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단위 지역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의 지역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문화적으로 하나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벼농사, 한국어, 한글, 그리고 우리가 많은 정서적인 부분을 사실상 다를 바가 없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뭐냐? 이념적인 차이, 뒤집어 씌운 이념적인 차이,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본래 하나다.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본래 하나다. 하나가 하나 되는 것이 이게 자연이고 이게 원칙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였던 게 하나가 되어야지. 두 번째는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리학에서는 기본 생활 양식, 또 문화인류학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기본적인 생활 양식을 공유한다. 삶의 원형을 공유하는 집단입니다. 명절도 갖고 조상한테 대한 태도, 자식한테 대한 태도, 친구에 대한 태도, 밥 먹고 뭐 잠자고 일하고 농사짓고 다 공유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삶의 양식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 원형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떼놓고 서로 다른 삶의 양식인 것처럼 삶의 양식을 공유하는 사람들, 그 원형을 회복해서 함께 살아가자고 하는 것, 이게 통일이다 이거예요. 그걸 포기한다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본래 같은 사람들인데. 세 번째는 분단이 이게 그럼 우리가 원해서 됐느냐 이거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분단은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이 없어서 남들이 분단시킨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미국과 소련이 분할 점령을 해서 우리가 분단된 겁니다. 중공이 전쟁에 개입하는 바람에 분단이 유지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남들이 뒤집어 씌운 타결, 남들이 결정한 것을 마치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 것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느냐. 남들이 우리가 원치 않는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노예라고 합니다. 남이 내가 원치 않는 결정을 해서 나를 강제했을 때 그걸 따라가는 것, 그걸 노예라고 해요. 노예처럼 살 거냐? 우리 후손들에게 노예처럼 살라고 얘기할 거냐? 이거 누가 결정했느냐? 남들이 결정했는데 그 남들이 결정해서는 그대로 살아. 이렇게 할 거냐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자유를 확대하는 겁니다. 헤겔은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확대해온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인류는 자연으로부터 그리고 적으로부터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서 그 자유를 누리고 확대해온 과정을 역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그리고 광복절 기념사에서 그리고 유엔 총회 연설에서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3번씩이나 가장 중요한 어케이전에 3번씩이나 자유를 강조했어요. 대단히 훌륭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자유는 1장, 2장, 3장이 있습니다. 제1장은 뭔지 아세요? 자유의 제1장. 내 자유를 지키는 겁니다. 내 자유. 내 자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이게 자유의 제1장입니다. 제2장은 뭐겠어요? 당신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주장하려면 당신도 자유를 가져야 된다. 이게 자유인의 책임입니다. 내 자유가 소중한 만큼
네 자유도 소중하다. 상대의 자유를 존중해줘. 이게 제2장입니다. 제3장이 뭔지 아세요? 자유가 없는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 자유 있으니까 괜찮아. 우린 자유로우니까 상관없어. 이건 자유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자유인데 네가 무슨 간섭이야. 이것도 자유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유인은 자유가 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서야 되는 게 자유인의 책무다 이거예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가 자유의 3장까지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유가 없는 북한 인민들을,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대통령과 정권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나 자유 있으니까 괜찮아. 우리 자유민주주의 하니까 우리끼리 살래. 니들이 어떤지 굶어 죽든지 맞아 죽든지 그건 우리 모르겠어. 이건 자유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더구나 그것이 한민족임이냐. 그래서 통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한테 자유를 줄 수 있는 길이 뭐 있겠어요? 통일밖에 있겠어요? 그 한반도 통일되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첫째는 통일이 되면 나라의 규모가 커집니다. 지정학적으로 경제적으로 견딜 만한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살아남기에 견딜 만한. 지속 가능하다 그럽니다. 뭐 학술적인 용어입니다. 견딜 만하다. 나라 규모가 작으면요, 덩치 큰 이웃들한테 치여서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적어도 인구가 1억 가까이 되고 한반도 규모가 되면은, 그리고 경제 규모가 세계 6, 7위 이렇게 되면은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미니마이즈 할 수 있고 최소화할 수 있고 견딜만 하게 된다. 흔히 경제학에서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규모의 경제,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 규모의 경제가 있지만 규모의 정치가 있습니다. 국제 정치에서는 어느 정도 덩치가 돼야 자기 주장을 관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반도가 통일되면은 통일한국은 당당한 규모에 진입한다. 둘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북한 주민들을 기아와 정치적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 셋째는 우리가 분단으로 해서 치르고 있는 많은 비용, 사회적 갈등, 지금도 어떻습니까? 뭐 엄청난 비용을 대고 있잖아요. 국제적으로 국내에서 이 분단 때문에 쓰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국방비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 문제가 싸우고 뭐 간첩이 나왔네, 잡아야 되네, 뭐 미사일을 쐈네, 안 쐈네, 이 전부 비용이거든요. 좌다 우다 뭐 싸우고 말이죠. 좌우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좌우가 목숨 걸고 싸우는 나라도 없습니다. 이거 왜 그래요? 분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번째로는 한반도가 통일되면 비로소 그때 동아시아의 평화 구도가 정착된다는 겁니다. 제가 중국 사람들한테 강연을 이대학 저대학 다니면서 강연을 많이 했습니다. 대사 시절에. 당신들이 자꾸 한반도를 저렇게 갈라놓은 한반도를 보고 흐뭇해하고 또는 완충지대로 잘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신 나간 생각이다. 당신들 앞마당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당신들도 영원히 평화를 못 누려. 당신들이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동북아의 지속 가능한 평화, 그리고 평화의 안정적인 구도가 여기에 정착하도록 하려면 당신들이 나서서 한반도 통일을 도와야 돼. 마지막으로 통일된 한반도는 국제사회에서 지금도 이미 대한민국이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고 새로운 문화를 일으키는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 통일이 가능한가? 저는 이제 가능하다. 이 결론을 먼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 오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일이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세 부류. 나는 이것을 통일의 3대 미신이라고 그래요. 내가 볼 때는 3대 미신. 첫째 미신은
첫째 미신은 통일은 지정학적으로 안 돼.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한반도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어차피 한반도는 분단되고 갈등을 하게 돼 있어. 이게 엉터리 지정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논리는 조선 총독부가 한반도를 지배할 때 썼던 논리예요. 일본 군벌들이 한반도를 식민지화할 때 썼던 논리예요. 이 논리는 제가 지리학자 아닙니까? 지정학 전공자입니다. 제가 세계 지리학회의 사무총장을 6년을 했습니다. 전 세계 지리학을 이끄는 수장의 역할을 6년 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믿어도 돼요. 이 가설은 기각됐습니다. 학계에서 오래전에 기각됐는데 우리나라 엉터리 지식인들, 엉터리 사학자들이 식민사관을 못 버려서 아직도 한반도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부딪혀서 이거는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틀린 얘기. 70몇 년 전에 조선 총독부 대변인을 지금 이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혹시 만나거든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거짓말이고 착각입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시간상 제약상 말씀을 다 못 드립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반도 중에 한반도처럼 이렇게 갈라져 고통받는 반도가 있습니까? 지구상의 모든 반도는 잘 살고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 유틀란트 반도 덴마크가 그 빙하가 남기고 간 쓰레기 같은 땅 위에 세계 최고의 농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이 무적 함대를 이끌고 전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태리 반도 잘 생겼잖아요. 이태리 반도 그릴 때 뭐 그림듯이 그리면 되는가 하면 여자들 부처처럼 그리면 돼요. 아주 멋있게 이렇게 생겨요. 그 반도가 로마 제국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리스 반도, 서양 문명의 모체가 된 히랍 문명을 이끌어낸 캘리포니아 반도,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데, 플로리다 반도, 천당 밑에 999당이라고 하는 데가 플로리다 반도입니다. 전 세계의 반도가 이렇게 잘 살아요. 근데 왜 한반도만 너희들은 못 살게 돼 있어? 일본 군벌들이 조선반도 침공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이비 가설입니다. 기각된 거예요. 그거 믿지 마세요. 해양 세력이 있고 대륙 세력이 있으면 반도 세력이 있는 겁니다. 반도에 주인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 반도에 사람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 제국주의적 발상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미신은 시간이 흐르면은 통일이 되지 않겠느냐. 시간이 흐르면 이제 우리가 좀 이런 적대감도 사라지고 이질성도 사라지고 거짓말입니다. 미신이에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같이 살아야 될 이유는 희박해지고 분단은 고착됩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미신,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 중국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왜 소련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동독이 통일됐을 때. 소련의 레드 아미가 전 동독에 다 진주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숫자가 만만치 않았고, 미사일이 뭐 온갖 미사일 다 갖다 놓고 이랬는데, 왜 총 한 방 못 쏴고 소련이 물러났을까요? 그렇게 항상 소극적이고, 쟤들 때문에 안 돼. 특히 중국 때문에 안 돼. 중국한테는 우리 소국이니까. 얼마 전엔, 몇 년 전엔 우리 대통령이 중국 가서 우리는 낮은 봉우리라고 그랬다든가, 뭐 그랬던가, 뭐 높은 산이 뭐 어쨌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중국도 우리의 통일에 동의하도록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돼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주선하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못합니까? 이 세 가지 미신 극복된다. 그리고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북한 사람은 뭐야, 우리한테? 형제잖아. 그러니까
얼싸안고 자유로로 가서 얼싸안고 우리 한민족이다 하면 통일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엉터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기도 하거든요. 수없이 많은 참호를 퍼놓고 총을 겨누고 있는 주적입니다. 미사일을 연일 쏴대고 핵을 개발해서 남한을 점령하겠다고 하는 주적입니다. 그리고 이 모순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형제요? 아니면 적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제인 동시에 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전쟁을 일으키고 북한 인민을 억압하고 북한 인민을 기아로 몰아넣는 북한 정권의 수뇌부 그리고 군 수뇌부는 우리의 적입니다. 애들 미사일 개발해서 쏘겠다는 놈들. 그리고 연평도 해전 일으키고 포격하고 천안함 폭침했던 이 적이고 범죄 집단이에요. 반면에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하고 있는 99%의 북한 주민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99%의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하고 공감해주고 보살펴주고 인권을 보호해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책의 이 모순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겁니다. 요거는 적이고 공산 체제를 받들어서 세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것들은 적이고 나머지 어쩔 수 없이 그 체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들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자, 그럼 통일이 어디까지 왔느냐? 통일이 상당히 가까이 온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뭘 보면 그러냐? 세계 정치 질서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걸 판이 흔들린다고 봐요. 천안문 사태가 났었지만 얼마 전에도 홍콩 사태가 났습니다. 자유를 향한 인간들의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질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바뀌는 질서의 향방을 우리가 민감하게 관찰하고 우리의 기회가 왔다고 할 때 그 기회를 채는 것은 우리 정치의 몫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의식의 문제입니다. 특히 북한이 핵을 그냥 계속 개발하고 미사일을 막 쏴대고 있어요. 이제는 거의 사람들이 미사일 또 쐈나? 어쩌저게 비 왔다며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왜 미사일을 저렇게 자꾸 쏴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의 저주가 시작됐다. 핵의 저주란 무엇이냐? 핵무기를 개발하면 그냥 세계가 꼼짝 못할 줄 알았는데 거꾸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핵무기를 개발하는 바람에 전 세계로부터 고립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바람에 굶주리는 백성의 수가 더 많아지고 제가 장관 때 북한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핵은 쌀을 갖다 주지 않는다. 정신 차려라. 그리고 정권은 모름지기 백성을 배불리 먹여야 된다. 정신 차려라. 그리고 너희들 무력에 굴복할 사람은 없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북핵의 저주가 시작됐습니다. 핵은 아무것도 가져오는 건 없는데 핵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해지고 여러 가지 궁핍해지고 돈은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작년에 북한이 쏜 미사일의 총 비용을 합치면 북한 인민들이 1년간 먹고 살 식량이라고 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는 건 없고 돈은 자꾸 나가고 옥죄어 오니까 이제는 막 쏘는 겁니다. 이 저주가 시작됐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 저주의 끝이 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국민이 통일 의지를 확고히 가져야 된다. 오늘 저녁 이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대학의 강당에 와서 잘 알지도 못하는 전직 장관의 얘기를 듣겠다고 이렇게 와 계시는 것만도 이미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딴소리를 하면은 자녀부터 데리고 앉아서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통일의 의지를 가지고 깨우칠 때 그때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으로는
동맹국가 자유 세력이 연대해야 통일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통일의 기본 원칙이 뭐냐? 이건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자유민주 통일이다. 다른 통일은 없습니다. 자유민주 통일이어야 한다. 한바카 페스트,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자유와 통일. 자유가 있는 통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주 통일.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이 자주는 북한이 말하는 자주하고는 다릅니다. 북한은 우리끼리 이랬는데 우리끼리 해서 공산통일 하자는 그건 아니고, 우리가 자주 통일이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과 한국인이 주축이 되고 세계가 함께 협력해 주는 그런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주 통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평화 통일. 사람 안 죽고 통일하는 게 제일 좋죠. 자, 그럼 통일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들이 필요한가? 첫째는 함께 한다. 함께 잘 살겠다. 대동정신. 둘째는 정책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효성이 있는 실용적인 정책. 셋째는 정권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 하지 말고 일관되게, 아까 제가 서독 통일 말했죠. 일관되게 힘의 우위를 유지하고 자유통일의 원칙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야 된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저항해주고 지적해주고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고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돈도 모으고 외교적인 연대도 강화하고 통일 후의 통합 제도도 마련하고 하는 등을 준비해야 된다.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장. 반도의 꿈입니다. 반도의 꿈이 뭐냐? 우리 한반도의 꿈이 뭐냐? 반쪽이라도 그냥 살자. 절반의 자유. 절반의 자유 아닙니까? 남한? 절반의 자유에 안주하자. 그리고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풍요에 안주하자. 이게 아닙니다. 반도의 꿈은 자유 통일을 넘어서 그 통일 국가가 선진 국가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가진 재능과 가진 자질을 마음껏 발휘해서 그야말로 세계 문명을 이끌어가는 나라가 됩니다. 그게 되겠느냐? 그거 안 되겠다고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반쪽 가지고도 우리는 이미 세계 7위의 강국이 돼 있습니다. 통일하면 잠시 주춤할 수 있겠지만은 한국인들은 분명히 21세기를 통일된 국가로 세계 맨 앞에 서는, 적어도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맨 앞에서 새로운 문명을 이끌어가는 민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젊은이들한테 이런 꿈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야야, 뭐 적당히 여기서 그냥 대충 그만두고 전쟁 나면 또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할 수 있다. 우리가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 후손들에게 분단된 국가를 넘겨주지 말자 하는 겁니다. 우리 당대에 분단됐으니까 우리 당대에 통일해서 넘겨주자. 이게 반도의 꿈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여기 지금 나한테 질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응답하는데 질문 또는 반론 있으시면 제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못하겠지만 몇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